자, 한국에 그러면 금융위기 안 오나? 옵니다. 한국에 대출에 문제가 없다고 정부가 말하고 있지만은 지금 한국의 금융위기 경보가 지속적으로 울리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 대출에서 문제가 온다 이랬죠. 미국에선 대출이 아니라 채권이나 MBS 같은 금융상품을 사놓은 게 문제예요. 은행이. 그리고 고위험 투자를 한 게 문제인데 한국에는 일반 대출을 해줬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자, 오늘 중앙일보를 필두로 그런 기사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지금 연체가 작년에 55%가 급증해서 1조 원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택담보대출 연체액이 작년에 역대 가장 크게 증가했고 신용대출 연체액이 점점 늘어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정부나 금융당국은 말하고 있지만 이 국회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대 은행과 그리고 제2금융권 등 주요 금융사의 담보대출 연체 금액이 지난해 말 1조가 넘는 1조 20억으로 2021년 연체보다 54.7%가 급증하며 사상 최고 연체 증가율을 기록했는데요. 금융권별로 개인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연체액을 종합적으로 집계해서 공개한 것은 처음이에요. 주요 금융사의 2019년에 주요 금융사의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연체액이 2019년 1조 2,411억, 2020년 9,172억, 2021년 6,477억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큰 폭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대출 금리가 2021년 말부터 치솟으면서 연체가 지금 급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축은행의 주담대 연체액은 289억이고 87.8%로 가장 많이 늘어났고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연체액은 67.92. 이 제2금융권의 이자가 높기 때문에 이 연체액도 더 커지는 걸로 보이고요. 또 전체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 연체액은 작년에 2조 5,730억으로 사상 처음 2조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것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 신용대출이 크게 지금 연체되고 있는 이유는 자영업자 그리고 이 서민가게 등에서 고금리와 경제 침체 여파로 이 상환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있기 때문에 신용대출의 연체가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연체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이 손실을 100% 떠안아야 되지요. 과거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제1금융권 대출에 대한 규제 때문에 제2금융권이 신용대출을 많이 했는데 그쪽으로 몰려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그런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이 고금리로 인해 아예 제대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연체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연체가 늘고는 있지만 전체 대출 잔액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아직도 주택담보대출 연체는 0.18이다. 그리고 신용대출 연체는 1.52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5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연체 0.15, 신용대출 연체 0.28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2금융권에서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지난해 이 신용대출 저축은행 연체만 5.2%, 여신 전용 금융회사의 신용대출 연체가 4.23%라는 거예요. 자, PF 대출도요, 지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요, 지난해 9월 8.2고, 여신정용 전문회사 같은 경우에 1.1, 저축은행 2.4, 보험사 0.4라는 겁니다. 지금 제2금융권의 부동산 PF가 사상 최대치로 가고 있다.
그래서 위험 노출의 규모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2금융권, 보험, 증권, 카드사, 저축은행사 등의 부동산 PF 위험 노출액이 115조 5천억. 5년 전과 비교해서 카드사는 4.3배, 저축은행은 2.5배로 늘었고 증권사는 1년 사이에 연체율이 2.2배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비은행권, 제2금융권 부동산 PF 연체가 지금 115조로 사상 최대 수준으로 지금 늘어나 있는데 이 한국은행 관계자들은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이 돈 벌라고 위험한 부동산 대출을 겁도 없이 막 해줬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이 금융권의 지금 위험 노출이 최대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한국은행도 비은행권의 부동산 PF 부실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고 그래서 부동산 경기 하락과 맞물려서 사업이 중단된 현장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비은행권의 자본 비율이 지금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서 선제적으로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크레딧 스위스 같은 이 대규모 은행도 코코본드라고 하는 금융 상품 하나에 흔들려 버리는데 지난해 국내 은행에서 발행한 코코본드 잔액이 31조 5천억이라는 거예요. 이제 가시적으로 연체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는데 이 다음 순서는 그냥 찔끔찔끔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연체가 폭발적으로 어느 순간에 시작된다. 사람들이요, 대충 이 금융기관에 대한 연체를 어느 순간까지는 막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임계점이 넘어가게 되면 노력을 포기해버리죠.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에라 모르겠다 하는 순간이 지금 곧 다가올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2금융권에서 부동산 PF 대출이 터지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 막기가 거의 어려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서 터질 건데 그 다음의 순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지금 감추어졌던 부실 위험이 신용대출에서 터질 거라고 보여요. 자, 그래서 이 개인 사업자 대출이 정부의 만기 연장 이자 상한 유예 조치로 겨우 버티고 있는데 자,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사업자 연체율이 아주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한 유예 조치에 들어가 있지 않던 신용이 우량했던 차주도 지금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제2금융권 고객은 신용 등급이 은행권보다 훨씬 낮죠. 그래서 소득 대비 갚아야 할 빚도 훨씬 많기 때문에 상환 부담이 지금 더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 PF 대출에 있어서는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이 부동산 경기가 정부는 살릴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거래량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다시 좀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라는 것은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하고 결국은 또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이 금융사의 연체율 지금 이 부분이 결국은요, 이 부동산과 자영업자의 신용대출해서 이 금융권부터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융권이 붕괴되고 나면 1금융권으로 넘어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정부는 리스크 관리한다라 말만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부동산 PF에서 터질 거, 주택담보에서 터질 거, 개인 사업자의 신용대출에서 터질 게 이게 관리가 가능한 건지 자, 이걸 정부가 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5조 지뢰 이걸 갖다 흔히 지금 PF 대출 잔액 부분은 이 금융권 이 부분을 말하는데요. 이게 시한폭탄이라고 은행권에서는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115조 실제 근데 이것보다 더 될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건설사가 아파트를 갖다가 팔아먹음으로써 이 위기가 오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미분양되는 것 중에서 수도권의 미분양이 몇 채가 있습니까? 대부분 지방에 진 아파트들이에요. 서울의 강남권을 중심으로 반짝거리는 아파트 거래는요, 곧 식을 거고 지방에서는 아예 씨알도 먹히지 않을 거다. 그래서 건설사가 견디지 못하고 터지는 일종의 방아쇠 포인트가 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에야 관리 가능 운운하지만은 크레딧 스위스, 도이치방크 같은 경우에도 흔들리는데, 한국의 금융기관 저게 뭐라고? 취약하기 짝이 없는데 부실하고 방만하고 상당히 비도덕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죠. 저게 안 터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지금 경고등이 반짝반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좀 우습게 알다가 큰일 날 거라고 보입니다. 자, 지금 오늘 아침에 PF 대출에 대해서 언론들이 막 전부 이 보도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PF 대출이 115조 위험 노출액이 문제가 아니라 총 200조 원쯤 된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언론들이 다 200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200조 부동산 PF 내간 급한 불 껐는데 땜질 처방 우려도. 자, 그래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작된 문제인데 언제까지 만기 연장만 할 거냐. 증권사 쪽의 PF 연체율이 너무 위험한데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이 나왔어요. 자, 오늘도 금감원은 부동산 PF 연체율이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 확대 해석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모든 금융기관들이 국내 증권사의 PF 대출 연체율이 두 자릿수로 뛰어 올랐어요. 그래서 증권사 PF 대출 현황을 보면 2022년 말에 대출 잔액이 4.5조로 연체율이 10.38%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증권사의 33개 증권사의 자기 자본 대비 부동산 PF 연체 대출 규모가 0.63. 그래서 자기 자본이 74조인데 부동산 PF 연체 대출이 약 5천억에 불과하다, 얼마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난해만 봐도 전체 금융권 대출 잔액 중에 증권사 대출 잔액이 4조 5천억으로 제일 적다. 그래서 금융사 중에 제일 적어서 문제가 될 것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금융당국은 이게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하는데요. 근데 그게 또 상황을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증권사 PF 대출 연체율이 10.38%로 1년 새 2.8배가 늘어났어요. 지금 PF 대출의 최대 리스크는 브릿지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릿지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행사가 토지 매입비와 초기 운영비를 조달하기 위해 빌리는 돈으로 만기가 대부분 1, 2년이라. 그러니까 김만배가 박영수한테 뭐 빌리는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그 5억이라는 거하고, 그리고 키넨 파트너스 등에서 빌린 한 400억쯤 되는 돈이 이게 브릿지론이에요. 그래서 브릿지론은 만기가 대부분 2년 이하고 사업 인허가를 받기 전에 투입이 되고 주로 증권사, 저축은행, 캐피탈사, 이금융권에서 하는데, 보험 PF는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건축비, 즉 땅 위에다가 이제 건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빌리는 건데 대체로 건설 기간인 3년이 만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1금융권에서 많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 수치보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자금시장 경색에 가장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곳이 정권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이 지난해 말 있은 이후에 정권사의 PF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타 금융업에 비해 연초일 동안 월등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사들의 지금 자기 자본 대비 대출 규모나 연체율이 높지 않다고 근거하면은 그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정권사들의 부동산 PF는 대출보다도 채무 보증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숨겨진 부분이 있다. 이걸 유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신평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26개 정권사의 부동산 금융은 52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새마을금고에 지금 PF는 얼마 안 되죠. 한 2조나 될라나요? 1, 2조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새마을금고의 이 부동산 대출 규모가 56조 3천억이라는 겁니까? 즉 26개 정권사의 부동산 금융 규모가 52조, 올해 만기 도래 금액 14조 중에 58%가 브릿지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릿지론은 큰 범위의 PF가 맞는데 이 PF 안에 브릿지론을 갖다가 잘 넣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해 만기가 도래한 브릿지론 상당 규모가 본 PF로 전환하지 못하고 3개월, 6개월 등 만기 연장만 한다는 것은 브릿지론 대준 사업 현장에서 이제 PF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브릿지론이 다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 PF라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나머지 숫자를 빼고 있는데, 투자 위험도가 높은 토지 매입부터 본 PF 단계 이전까지의 브릿지론 자금 대출을 주도한 주체가 정권사로, 이들은 금융의 형태로 PF에 참가했으나 결과론적으로는 부동산 개발에 참가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죠. 정권사의 PF 대출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PF 대출 잔액이 129조 9천억으로 130조 원쯤 되고요. 자, 정권사의 대출 중에서 부실 대출이 많아서 몇몇 정권사의 연체율은 20%에 육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정권사들일수록 부동산이 PF나 PF에 잡히지 않는 대출 등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금융권 전체의 연쇄적 도미노식 위기로 전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금리와 경제 성장세 둔화, 부동산 시장 부진 여파에 따라 부동산 PF 대출 부실화로 중소형 정권사의 재무 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융당국은 금감원은 특히 별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조선일보에서도 강남에서도 사업 취소가 속출하며 PF 대출 중에서 브릿지론 21조가 부동산 내관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하며, 강남 청담동의 루시아 청담 514 더 테라스 사업, 평당 분양가 2억 원대로 유명한 프로젝트였는데, 해당 부지가요 이제 그 유명한 이 고급 빌라를 짓지 않고 공매로 나왔어요. 공매마저도 부지가 3번 유찰되어서 2263억이던 최저 입찰가가 1650억으로 낮아졌어요. 자,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이 필요한데 시행사는 이 부지 매입한다고 1520억을 브릿지론으로 조달했는데, 사업 인허가를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면 은행에서 본 PF를 받아서 브릿지론을 상환하려 했는데, 부동산 시장 불안과 건축비 급등 때문에 은행이 본 PF를 해주지 않아 결국 이 사업이 실패하고 땅이 공매로 나오는데, 만약 공매가 한 번 더 유찰되면 경매죠. 최저 입찰액이 1500m로 떨어져 브릿지론에 참가했던 금융회사들이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값이 그 땅값으로 빌려준 브릿지론 액수만큼도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사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만기만 연장하는 브릿지론이 곳곳에 너무 많고 부실이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 그래서 브릿지론발 부동산 대출 내간이 터질 수도 있다고 지금 말을 하는. 그런데도 이 금감원은 이런 거는 다 모른 척 하면서 공식적인 PF 대출 규모가 자기 자본에 비해서 아주 미세한 규모라는 그런 판에 박힌 소리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IMF가 한국의 PF 대출을 지적했는데 현장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서울 강남의 금사라기 땅마저 공매로 나오고 있고 시행사들이 인허가를 연기하는 등 곳곳에서 PF 지금 부실이 현실화되고 있어서 약 1년 전 부동산 호황 건물에 받은 피해 브릿지론들의 만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1년이 지나 다가오는데 공매로 나오는 땅들이 수도 없이 많아질 거다. 자, 그래서 지금 공매해서 낙찰받는 가격이 원래 땅값의 절반 수준 정도 된다는 거예요. 고급주택 개발하겠다고 김만배도 나섰던 용산 한남동 그랜드 하얏 주차장 부지도 지금까지 6차례 공매에 붙였는데 아직도 주인을 찾지 못했고 서울 고급주택가 평창동에도 30가구 규모 아파트가 진행 중인데 더 진행되지 못하고 땅이 공매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강남과 이 부자 주택가에서 땅이 공매로 나오는 것은 사업 자체가 이제 수익성이 크게 떨어져서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파놓은 시행사들도 더 손실을 갖다가 피하기 위해 본 사업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끝나기보다는 땅이라도 팔고 빚잔치 하는 게 낫다라고 지금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계자들은 지금 브릿지론의 만기가 계속 돌아오고 있는데 한신평에 따르면 국내 정권 캐피탈 저축은행 61곳에 PF를 분석한 결과 브릿지론 대출 잔액이 21조, 26개 정권사 브릿지론 잔액이 9조 1천억 가운데 90%가 올해 만기에 들어오고 26개 캐피탈사 브릿지론 9조 중에 올해 만기가 88%. 그래서 3개월, 6개월 단위로 브릿지론 만기를 연장하고 있는데 자, 3번 이상 연장되면 폭탄이 되어서 터진다는 거예요. 자, 저축은행 사태가 2011년에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부동산 브릿지론이 옛날에는 저축은행에서 다 했는데 거기에 막히니 정권사로 몰려서 PF 대출에 늪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PF 대출의 개발 이익을 노리는 시행사와 높은 이자 수익을 얻으려는 정권사들의 요구가 맞아떨어져서 벌어졌던 이것이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겁니다. 자, 다 문제라고 하는데 이 공식적인 PF 대출 잔액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브릿지론이 포함되면 숨겨진 PF 대출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다 빼고 이야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정부가 자꾸요 그냥 피해 규모를 축소시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는데 그런다고 터질 게 안 터집니까? 정신 좀 차립시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요 정권사 PF 담당자의 연봉이 최고 65억이다. 이 정권사의 부동산 PF 때문에 부실이 커졌는데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어요. 중소형 정권사에서 이런 짓거리를 더 많이 한다. 아예 대형 정권사보다요. 그래서 중소형 정권사가 이런 위험한 방식에 대해서 돈을 해주고 그에게 수익을 얻고 또 그 중간에 연결된 자들은 엄청난 성과급을 얻고 그래서 여기에 소속된 다수가 30억 연봉을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4대 금융지주 수장보다 급여가 더 많다는 겁니다. 고금리에 PF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고 만기 연장으로 버티고 있는데 시한폭탄 상황인데 정권사 연봉 상위 30명 중에 20명이 PF 담당이라는 거예요. 지금 30억이 넘는 급여를 받아간 임직원이 9명이고 그 중에 6명이 중소정권사 사장이고 그 중에 1명은
65억 6,700만 원을 받아 연봉 1위에 올랐고 그 다음이 46억, 그 다음이 39억, 그 다음이 36억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30억 이상 받는 사람이 10명. 근데 그 중에 8명이 PF 담당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액 연봉자가 80%가 30억 이상 받는 사람이 PF에 쏠려 있는 것은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정권사가 깊숙이 관여해서 브릿지 론을 해주고 본 PF 등 자금을 조달을 주선하면서 수수료를 챙겨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정권사가 PF에 직접 대출해주거나 유동화 정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금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 이후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PF 대출을 깐깐하게 관리하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PF 담당하는 책임자들의 몸값이 높아지고 천문학적인 액수의 지금 급여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동산 PF가 금융시장을 위협하는 불씨가 되고 있고 한국이 지금 부동산 PF 위험 노출액이 163조 4천억이고 그래서 주택 가격이 상승되기 전인 2017년 대비 2배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연체율이 치솟고 기존 정권사 부동산 PF 연체율이 10.4%로 1년 만에 6.7%가 증가했고 정권사 고위 임원은 금융당국이 만기 연장으로 가까스로 막고 있지만 사실상 시한폭탄과 다름이 없다. 지방 분양시장이 부진하니 현지 건설사가 부도나고 여기에 후순위로 대출한 정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정권사 PF 당당 임원들이 그에게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이 옳은 거냐? 레고랜드 사태 때도 일부 중소형 정권사들이 성과급 잔치를 했어요. 자, 그때도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해 주었다는 겁니다. 돈이 되니 모든 정권사가 부동산 PF에 달라들었고 그 결과 대출 총량이 커졌고 성과 보수를 받는 인물들이 그야말로 지금 모랄 해저드의 상식으로 정권사의 지금 비난의 대상에 초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정권사 성과급 지급 타당성 점검에 착수했다. 단기 성과 위주로 월급을 이렇게 주는 것은 옳지 않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정권사 중에서 큰 정권사가 아니라 중소정권사의 PF 후순위 대출 비율이 대형 정권사의 2배 이상이라 위기에 취약했고 부실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예요. 지금 지방의 중소건설사들이 줄도산 사태고 서민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 못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PF 시장이 지금 부실화로 접어들면서 이제 입주 예정자들이 지금 입주를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고 있어요. 책임준공 PF의 경우 전쟁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한 어떤 경우에도 책임준공 기율까지 완공을 못하면 시공사까지 채무불이행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중견건설사, 대형 건설사까지 지금 부도 위험에 빠져 있고 중견 건설사들이 줄을 이어 부도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설업계 부도 위기 심상찮다라고 하면서 요즘 밤잠을 자지 못하고 건설사 대표들이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신일건설이라고 중견건설사가 지금 문을 닫았고 또 우석건설 대창기업도 문을 닫았어요. 올 1분기 건설사 폐업 신고가 939곳으로 최근 5년 내 최대를 기록했고 알만한 건설사들이 지금 다 부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라고 하고 지금 소문이 파다하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사 신규 등록이 1년 새 90%가 감소했고 반년 만에 건설사 6곳이 부도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동산 PF 심각한 상황에서 나중에 정권 회사야 어떻게 되든지 고객 예수금이야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정권회사들이 부동산 PF에 빌려준 돈이 정권회사만 28조 6천억,
그래서 정권업계 고액 연봉자 30명 가운데 20명이 부동산 PF 담당이고, 그래서 이들이 평균 30여억에 가까운 보수를 받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게 잘못되면 정부가 책임져야 될 건데,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수십억의 성과급을 잔치를 벌이는 건 이건 모랄 해저드도 이만저만한 모랄 해저드가 아니다는 거예요.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에 자금 이탈, 새마을금고가 두 달 새 7조 원이 빠졌다는 거예요. 돈이 지금 새마을금고에서 262조 대에서 258조로 7조 원이 빠졌다. 예금 잔액 3월, 4월 연속 감소.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예금자들 불안 심리가 커졌다. 횡령의 연체까지 지역저축은행 경고음 이래가지고 지금 이 당국이 참저축은행의 경영 유의 이런 경고를 했고, 대하 등 유상증자도 지금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대하저축은행 등요. 그래서 연체율이 업계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 특히 TK 소재 이런 저축은행 등 경영난이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금고 이야기도 제가 했고, 정권사 PF 담당자의 수십억 고액 연봉 이야기, 특히 중소정권사도 제가 했고, 저축은행이 TK 중심으로 제일 먼저 부실화될 거라는 이야기도 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2금융권 연쇄 부실 위기를 차단하기 위해 정교하게 선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뭉개고 가고 있다. 이 와중에요, 정권은 전세 대출 DSR 기준 완화를 해서 전세 하다가 지금 문제 생긴 사람까지 털어주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기가 찬 정권이다. 자, 한국의 금융권 전반이요, 도덕적 해이로 지금 위태위태한 지경입니다. 새마을금고 박차운 회장이라는 사람이 검찰이 수사 중인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차운에 대해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정부가 어지간히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를 덮으려고 노력하는데도 박차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지금 말 못할 비리가 많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영장실질심사가 이번 주에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박차운은 새마을금고가 중앙회가 출자한 사모펀드에서 변호사비 대납받은 혐의를 일단 받고 있어요. 2018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출마할 때 금품을 돌렸는데 이걸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결국 100만 원 이하를 받아서 회장직을 유지했는데, 당시 변호인단에 속한 A씨가 새마을금고 출자한 사모펀드 고문인데 변호사 수임료 대신 5천만 원 자문료를 이 사모펀드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변호사비 대납이죠. 이재명 관련 논란에서도 나오는요. 그래서 검찰은 올해 초부터 이 새마을금고 PF 출자 과정의 비리를 수사해 왔는데, 그래서 3천억대의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자산운용업체에서 그에게 또 뒷돈을 받았다. 그러니까 자산운용업체라는 게 입만 들고 하는 데니까 거기에 새마을금고가 이 펀드 자금을 출자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최상부로 수사가 확대되어 왔고, 박 회장 자택 사무실, 금고 중앙회 박 회장 자택 등이 거듭 수색을 받아왔고, 그래서 새마을금고 산하기관과 새마을금고 중앙회 간부 등이 구속 기소됐는데, 이들이 다 박차운의 운전기사 출신이거나 측근이거나 이렇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마을금고 신용공제 대표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기각되기도 했죠. 자, 이런 일들과 관련해서 금감원이요, 지금 부동산 PF 403억 횡령에 지금 전 금융권에 긴급 점검을 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래서 행안부 소관 새마을금고 포함한 PF 대출 집행한 실제 내역에 대해서 다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 경남은행에서 562억의 횡령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PF 관련해서만 403억의 돈을 직원이 16년 동안 장기간 근무하면서 금액을 빼돌렸는데 내부 감시망을
피해갔지요. 지난해에는 KB저축은행과 모아저축은행에서 각 94억 58억에 해당되는 부동산 PF 횡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PF가 사업시행사, 금융회사, 부동산 신탁회사 등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사업이 진행되니까 감시 사각지대가 생겨가지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동산 사업 특성상 대출 규모가 크고 개발 공정에 따라서 자금이 여러 번 나눠서 지급이 되니까 빼돌릴 여지가 커지고 여러 회사가 함께 사업을 벌리는 PF의 특성상 중간에 돈을 관리하는 금융회사에서 범행이 벌어져도 나머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검사는 예년과는 다르게 지금 PF 대출이 횡령이 많을 거라고 보고 일일이 자금 집행 내역을 점검해서 또 다른 횡령이 있는지 지금 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이 행안부 소관인 새마을금고도 포함이 됐는데 이 새마을금고의 PF 사업 집행 내역 점검을 갖다가 같이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새마을금고 직원 2명이 총 수수료라며 39억을 PF와 관련해서 빼돌린 적이 있죠. 자, 저축은행에서도 PF와 관련해서 지금 내부 통제 방안이 얼마 전에 지금 발표가 됐어요. 툭 하면 지금 금융권에서 수백억 횡령이 벌어지고 있는데 후진국에서나 벌어질 만한 횡령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은행에서 700억대의 횡령이 나왔지요. 그래서 시스템이 이걸 갖다가 횡령하는 것을 잡아내는데 거의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은행 자체 감사에서는 경남은행 그 간부가 횡령한 돈이 78억이라 했는데 10일 만에 금감원이 개입하면서 484억이 적발됐고 총 562억 중에서 부동산 PF에서만 403억을 횡령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지금 연 6에서 8%로 특판으로 지금 작년에 새마을금고나 신협이 43조 규모의 상품을 팔았지요. 올해도 지금 7.7%짜리를 얼마 전에 팔아서 그 돈이 들어와서 자금이 안정됐다 이런 황당한 보도를 내보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해 8월부터 올해 초까지 6개월간 예치한 고금리 특판 상품 만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새마을금고 신협에 신용협동조합에 이게 작은 액수가 아니라 43조라는 거예요. 이달부터 예금 만기가 순차적으로 지금 계속 6개월 동안 돌아오면 이자 비용이 눈더미처럼 늘어날 거다. 그래서 수익성이 이 두 금융기관에 악화될 거라는 거예요. 새마을금고가 총 29조 6,500억 정도의 지금 특판이 있었고 올해 5월 기준으로 새마을금고 잔액이 258조 6천억인데 전체의 11.5%의 예금이 이 특판 6개월 동안에 예치된 걸. 신협은 새로 들어온 금액이 13조 718억인데 전체의 9.6%가 특판으로 예치됐다는 거예요. 이 두 금융기관의 신규 예금이 작년 8월 기점으로 치솟았는데 그래서 그 이유가 결국은 6에서 8% 지금 금리로 특판을 한 것이 이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예금을 끌어들일 때는 좋은데 저축은행보다 한두 달 늦게 그야말로 고금리 예금 상품을 팔면서 이제 만기가 돼서 이자를 내줘야 될 건데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예대 마진, 예금 금리하고 대출 금리 차이로 돈을 벌게 돼 있는데 실제로 만기가 도래해서 빠져나가는 예금을 메꾸려고 5.5% 고금리 예금을 선보였고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는 7.7% 상품을 판매해서 화제가 됐죠. 저축은행과 비교했을 때 1%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런 고금리 특판을 할 때 그때 예치된 예금이 만기일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지 또 그 만기일을 갖다가 메꾸려고 또 특판 상품을 팔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 거냐. 이게 폰지 사기냐. 이런 이야기도 지금 고금리 상품을 팔아갖고 예금 모지라는 걸 내줘야 될 돈 모지라는 걸 충당하고 또 그러다가 그 금리를 내주게 되면 또 더 고금리를 팔고 참 웃기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저축은행들이 또 PF 대출이 지금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다. 저축은행의 부실 채권이 충당금을 넘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쌓아놓은 충당금보다 부실 채권 규모가 더 커졌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부실 확대가 굉장히 저축은행에서 심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뒷감당들을 다 어떻게 하려고 이럽니까? 자, 정부가 PF 134조, 근데 이것보다 사실 30조 더 많아서 164조란 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연장 서너 달씩 해서 버티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터질 거다. 그래서 지금 금감원의 이복현 원장이 선제 대응에 나서서 옥석을 가려서 터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심각성은 부실 우려가 큰 187개 부동산 PF 사업장 만기 연장 관리하는 금융당국이 지금 이 만기 연장 중심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본 PF가 되지 못해서 그냥 땅만 사놓고 계속 그냥 만기, 그러니까 1년 안에 땅을 사서 그 다음에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착공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니까 또 6개월 더, 3개월 더 이런 식으로 끌어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본 PF 전환에 실패한, 즉 건설비를 은행에서 받아내지 못한 사업장들이 경매, 공매를 통해서 처분이 될 거고, 이 과정에서 제2금융권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결국 문을 닫는 데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금감원이 원장 주최로 금융상황 점검 회의를 통해 PF 사업장 구조조정 상황을 점검했다는 거예요. 지난 5월 가동한 대주단 협약 사업장 187곳 중에 경공매가 진행되는 것은 6월 말 19곳에서 9월 말 28곳으로 전체 14.9%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경공매 사업장도 지난해 말 70곳, 9월 말 120곳으로 50곳이 늘어서 전체 사업장의 약 4%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주단 협약에서 경공매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장도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땅만 확보했지 착공도 못한 브릿지론 단계가 전체 77%. 그러니까 건물을 짓다가 셋업하는 게 아니라 땅만 사놓고 버티는 거예요. 77%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주단 협약을 가동시킨 다음에 땅만 있던 데서 건축비를 받아내는 그런 본 PF로 전환한 사업장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무엇 때문에 대주단 협약을 하냐? 그러니까 대주단 협약의 근본 목적은 대주단 협약에 참여한 금융사들, 즉 땅을 사는데 들어왔던 돈을 대줬던 금융사들이 만기 연장, 이자 유예, 이자 감면으로 그냥 사업이 추진 중이다라고 버티는 것만 도왔다는 거예요. 브릿지론 만기 연장만 평균 두세 차례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12월 5일 만기가 연장된 러피에드 청담 PF도 세 번째 만기 연장. 그래서 만기 연장 주기도 종전에는 6개월 1년이었는데 최근에는 3개월 1개월 단위로 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보면 부동산 경기 침체 후 2년 안에 PF 부실이 터졌다. 그러니까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이 급격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부터 부동산 PF가 터질 거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정권도 지금 내년 상반기 총선 전에 터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2월 전후 만기 연장을 하면서 한 차례 고비가 오고 이후 청담동 PF 만기 연장쯤인 총선 직후 5, 6월쯤 두 번째 고비가 올 거고
이 브릿지론에 돈을 많이 댄 저축은행, 캐피탈, 정권사, 상호금융이 약한 골이라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 뭐 금리 인하가 있다지만 그것이 한국에 당장 금리 인하로 내려가지도 않을 거고, 금리가 내려가도 별로 내려가지가 않고 여전히 높은 상태의 금리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정부가 아는 것보다 PF에 숨겨진 부분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게 지금 핵심이에요. 자, 정권은 133조 3천억의 PF 문제를 거론하지만은 실제로 이것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비공식 수치는 금융당국보다 30조가 더 많은 164조 3천억이에요. 자, 은행권은 똑같은데 정권회사는 지금 6조 3천억이라는데 채무보증 20억이 더 있고, 저축은행은 토지담보대출 10조가 더 있다는 거예요. 이 저축은행이 기업대출 중 개인사업자 대출을 제외한 법인대출은, 저축은행의 법인대출은 대부분 토담대라고 부르는 토지담보대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PF 사업 초기 토지를 담보로 나가는 토담대는 사실상 브릿지론과 큰 차이가 없어서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은행은 토지담보 가액이 대출액의 130%를 넘었으면 토담대로 분류하고, 그 이하이면 브릿지론으로 이렇게 분류했다는 거예요. 근데 브릿지론은 PF 대출의 일부로 취급되어서 저축은행 여신 20% 이내로 제한받는데, 토담대는 전체 여신의 50% 이내로 헐겨운 이 한도 규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축은행 토담대 그리고 정권회사 지금 20조의 채무보증이 지금 문제인데, 이건 문제하고 더해서 상호금융에서 지금 4조 7천억 밖에 없다고 말을 해요. 그럼 상호금융이라면 새마을금고하고 신협 이런 협동조합들이 상호금융이잖아요. 근데 새마을금고에서 지금 PF 대출은 아니라고 하며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 즉 중소형 건설사가 맞는 사업장에 1금융권에서 대출을 안 해주니까 사업 진행을 책임지고 자금 관리도 해주는 신탁사가 사업장 보증을 하는데, 이 신탁사를 믿고 대출을 해주는 게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PF 대출은 아니라지만은 역시 이것 또한 PF하고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새마을금고의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이 지금 올해 1월까지만 해도 15조 7,527억 16조가량 됐어요. 이것도 또 숨겨져 있는 폭탄이랍니다. 그러니까 130조 하조가 아니다, 그것보다 훨씬 많다, 200조에 육박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한계 기업 구조 조정을 한다니까 지금 건설사 줄도산 공포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건설사가 이 200조에 가까운 부동산 PF 정리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PF 구조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 구조 조정, 즉 금융회사 통과까지 지금 예상되고 있어요. 자, 그러던 속에서 지금 건설회사들이 줄도산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시공능력 22, 42에 드는 중견 건설사들의 부도가 대거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공능력 22건인 한 회사는 워크아웃 될 거다. 사업가 알짜 자회사를 담보로 잡아 빌린 돈만 1조가 넘는다. 자, 건설협회 정기총회에서는 몇 개 협재가 한계 상황까지 왔고, 내년 총선 이후 금융권에서 PF 대출 만기 연장을 전부 거절할 건데 무너지는 회사가 많을 거라고 총선 이후를 걱정했는데, 그 시기가 앞당겨졌고, 올해 들어 대창기업 신일 AHNIN 등이 회생열차에 들어갔고, 경남 파리 남명건설이 유동성 위기를 겪었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이 중소 중견사의 경우 줄도산이 예고되고, 최근에 한 중견회사는 부동산 PF 대출에 실패하면서 조합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시공권을 대형사에 뺏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건설회사들이
하청업체 등에 지급해야 될 돈을 주지 못하면 1차 부도, 2차 부도 가다가 법정 관리에 들어갈 건데, 그래서 당분간 신규 수주도 불가하고 인력을 줄이면서 버티는데 건설사의 출부도가 예상이 되고 있다. 자, 이복현이 지금 이 PF 옥석 가린다고 한 다음날 한 건설사가 자금난을 겪는다는 소문이 퍼졌고 주가가 폭락했어요. 그래서 지금 진짜 정리할 것 같다라는 기류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 PF 업계에서 4월까지 별 문제 없겠지 생각을 하다가 완전히 갑자기 빨간 불이 켜졌고 금융당국 내부에서 이미 찍어놓은 문 닫아야 될 금융사가 몇 개 있다라는 말까지 작년 말부터 나왔어요. 자, 그래서 그냥 이 정치적 판단으로 넘어갔는데, 자, 이제는 정부가 이런 건설사나 금융사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너네 회사 정도는 날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 자, 이번 달에 바닥이 난다고 우는 소리 하면 문 닫아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중요하다. 이걸 해낼지 의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빚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다. 자, 오늘 제가 이야기한 164조 3천억에 새마을금고에 16조 정도가 더 있어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180조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200조에 육박하는 숨겨진 부채들이 쭉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참 기가 찹니다.